지금 이제 디스커션 시간이고 이제 네 분의 그 패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각 이런 카디오제인 시작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지금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의 강지훈 쌤, 양산 부산대병원의 이소영 쌤, 인천 성모병원 변지호 쌤, 그다음에 의정부 성모병원 부세현 쌤이 있겠습니다. 먼저 디스커션 하기 전에 양조훈 선생님께서 이번 2023년 ESC에서 밝혔던 ECLS 샥 트라이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가 끝나고 나서 디스커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ECLS 샥을 빼고 이제 샥을 논할 수가 없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IBP 샥2 트라이얼, 컬프리 샥 트라이얼에 이은 이제 샥 RCT, 대규모 RCT가 나온 거니까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샥 연구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해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샥 연구를 끝까지 완수하고 세상에 내보냈다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크리틱을 말씀드리자면, ECLS 샥의 원래는 에크모군과 그냥 컨벤셔널 군을 비교하는 게 큰 취지는 아니었고, 우리가 MI 카디오제닉 샥에서 에크모를 미리 넣고 히모다이나믹 서포트를 해놓고 치료하는 거하고 그냥 치료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게 이제 원래 본 뜻인 건데, 실제 이제 본 뜻과 약간은 벗어나게 에크모를 PCI 전에 넣은 그룹이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중간에 나빠지고 혹은 PCI를 성공적으로 잘 했으면 사실 에크모가 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그룹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에크모를 넣고 에크모가 갖고 있는 이제 내재적인 컴플리케이션을 안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 의도했던 바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됐다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샥 연구의 특성상 크로스오버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벤셔널 군에서도 에크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본래 취지하고는 좀 벗어난 해석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난 에크모군에서 다른 MCS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말고 임펠라나 다른 디바이스가 반대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MCS vs 메디칼의 비교 구도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 어려운 연구를 끝까지 완수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ECSS 샥 트라이에서 보여줬던 그런 리미테이션은 현재 양조원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랜덤 스터디 나오면 아마 그게 극복되고 그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의문점을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진희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 때문에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로만 셀라인 사용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주더라도. 근데 이게 하트만 쓰니까 밸런스드 솔루션에 이게 이런 일렉트로렉터가 들어있어서 푸시하기가 좀 두려운데, 하트만 솔루션은 포타슘이라든지 포타슘 굉장히 낮은 레벨이 돼 있고 칼슘도 들어있는데, 이것을 막 푸시하는 게 좀 이런 일렉트로 밸런스 때문에 아리스미아 생기지 않을까 무서운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엔제임 2018년도에 아마 샥 환자한테 치료했을 때 노말 수납에서 왔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는 이제 CCU에서는 거의 플라즈마 솔루션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노말 수납은 거의 투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투트한 경우에도 거의 초반부터 이제 쓰고, 전보엔세이 노말 수납 쓰고 지금 바꾸라고 해서 다 체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뚫리를 변경한 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패널 선생님들 편안하게 의견 주시고요. 질문에 대해서 연자 선생님께 편안하게 또 이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김진진 교수님한테 좀 질문이 있습니다. 에크모 환자 케어를 하다 보면 이제 이노트로픽스 요구량이 계속 증가하고, 결국 이제 바스포레신이나 이런 것까지 다른 환자까지 가게 되면, 그런 환자 경우에 굉장히 이제 모탈리티 레이트가 높고, 저의 경험상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드문데, 그렇게 이노트로픽스를 많이 그러니까 요구 비스코어가 굉장히 높고 이런 경우에 에크모까지 달고 있는데도 잘 이렇게 BP가 유지 안 되는 경우에 혹시 다음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나 이런 거. 에크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BP가 예. 전혀 유지 안 되고 계속 볼륨을 줘도 서드 스페이스로 가고 그냥 서큘레이트 볼륨 유지 안 되고 계속 BP는 떨어지고 결국 그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바소플레시아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볼륨을 많이 투여하는데도 다 이제 서드 스페이스로 빠져나가고 실제 인터페이스 볼륨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게 많아서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지 볼륨 필터로이드 투여하면서 대부분 이제 앨범을 같이 투여해서 인터페이스를 올려줘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다른 스냅들보다 바소플레시아가 훨씬 더 에펙티브합니다. 그래서 바소플레시아가 오는 경우에는 바소플레시아 같이 애도해주면 놀레피네프릴 많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되어 있어서 캡시스 가이드라인에서도 놀레피네프릴 많이 투여하는 것보다는 바소플레시아는 조금 대단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앨범에 저도 투여하고 이제 혈당에도 투여하면서 인터 바소플레시아를 올려줘야 되고 바소플레시아를 애드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성모병원 부성현입니다. 서정민 교수님이나 이제 양정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CAG, 임팍 릴레이티드 샥 환자에서 이제 CAG 전에 만약에 PCI를 하게 되면 그 샥의 원인이 이제 교정이 되는 거라서 CAG 전에 이제 에크모를 넣게 되면 이게 PCI를 한 후에는 오버 트리트먼트가 이제 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AG를 해서 PCI를 위한 그러니까 듀어링 PCI를 위한 서포트를 위해서 이제 에크모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환자들은 예와 좋은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그리고 PCI를 하고 나서도 이제 샥이 계속 유지가 되는 안 좋은 환자들, 진짜 그런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는 ECLS 샥에서 차이가 없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다른 MCS로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또 어떠신지. 우리가 다 열어준다고 무조건 좋아지지 않잖아요. 특히 프로파운드 샥 있는 사람들 딱 플로우 생기면 우리가 이제 오트 라디칼 뭐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더 리퍼퓨전 인저리 얘기도 하는데,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아주 프로파운드 샥 있는 사람들은 엔조 딱 찍고 LAD 프록시말에 토탈 오클루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딱 와이링 하면 곧바로 플로우 생기거든요. 그렇더니 대부분 다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는 에크모를 넣어서 트리트먼트를 하고요. 뭐 조금 환자 혈압이 그래도 좀 유지된다 그러면 진짜 에크모 안 넣을 수 있겠다면 그냥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잃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에크모를 이제 약하게 돌리면서 시작해가지고 좀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에크모 말고 다른 임펠라 같은 거 하면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펠라 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비용도 그렇고 쓰려면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당장 환자가 중냐 상냐인데 이런 게 문제가 되겠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리 좀 하는 걸 선호합니다. 아까 오버 트리트먼트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늦게 넣어서 죽을 바에는 빨리 넣자가 저의 개념이고, 뭐 오버 트리트먼트 생각이 된다 그러면 빨리 빼주면 되거든요. 정말 넣고 나서 하루 뒤에 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넣었나 보다, 괜히 환자 고생시켰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안 넣어가지고 죽으면 넣을 걸, 나 편하려고 안 넣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더 괴롭습니다. 저는 좀 넣는 쪽입니다. 하기 전에 넣으시고 그 시술 끝나고 빼시는 경우도 바로 뺀 적은 없고 하루 만에 뺀 적도 있고요. 정말 오히려 더 안 좋죠. 진짜 앱토로도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확실히 문제되는구나 해서 하루 만에 뺀 적이 있고, 바로 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헤몰라이시스가 생겨서 좀 빨리 뺀 적이 한 번 있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트리트먼트 해보면. 네, 저도 서정민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컬프릿 연구 말씀하셔서 이제 컬프릿 온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모든 연구가 그렇지만 그 연구도 이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연구 데이터 말고 그냥 카디오제닉 샥 근본으로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목적이 뭐 서큘레이션을 좋게 하고 퍼퓨전을 좋게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타겟 오간 하나가 마요카디움일 텐데요. 이게 정말로 이제 저희가
뭐 안 그래도 지금 조금이라도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고 자기의 마이오카디움 리스토레이션 시키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의미 없는 그냥 정말로 뭐 CTO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시그니피컨트해 보이는 넌 컬프릿처럼 보이는 리전을 놔두는 것이 이게 카디오제닉 샥 측면에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뭐 디스탈 퍼퓨전이니 뭐 여러 가지 방법 아이노트로픽 플루이드 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컬프릿샥 이전의 스터디들을 보면 포지티브 나온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 메타나시스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멀티베스라는 게 또 좋다는 것도 있고요. 처음에 옛날에 이제 KB집 주로 했을 때 보면 제가 기억하는 게 많지만 스티치 트라이얼도 보면 다 빨리 다 한꺼번에 해보는 게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는 잠깐만요. 우리가 옛날에는 가이드라인상에서는 멀티베스를 디지즈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하라는 이유가 강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케믹 버든을 다 줄여야지 훨씬 좋다. 그래서 엘비제이션 프랙션이 낮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열어주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제 샥이 동반된 경우에 랜덤 컨트롤 유일한 데이터니까 대부분의 경우 다는 아닐 겁니다. 강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컬프렛을 뚫어놓고 넌 컬프렛을 나중에 뚫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LAD 완전 토탈이고 RCAD 토탈 심지어는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같이 뚫고 나옵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에코모도 뚫고 나오죠. 네. 어느 정도 교수님 말씀 저 동의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충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95% 환자한테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 5명한테는 뭐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옆에서 봤던 임상과 판단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하면 이 환자는 뭘 해야 되지만 이 환자는 그렇지 않고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하는 게 더 함풀하다 할 때는 그 근거는 알고 있지만 이 환자의 그 케이스를 봐서 판단하는 것도 그 환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좀 이제 그 이런 에코모 할 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메타 어널리시스 보면은 IBP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논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IBP를 넣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은데 저도 사실 처음에 펠로우 할 때 이제 에코모 처음 직접 넣고 3주 동안 집에 못 가고 봤던 환자를 이제 IBP를 같이 넣어서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IBP 같이 넣는 게 좋은 건지 에코모 넣는 게 좋은지 찾아봤었습니다. 했더니 에코모는 컨티뉴스 플로우고 IBP를 넣으면 펄서타일 플로우를 만들기 때문에 더 피지올로직하다 그래서 그런 논문을 보면서 IBP 같이 넣는 게 좋은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엘바도 보니까 다 컨티뉴어스 플로우가 더 좋은 경우가 요즘에 엘바도 다 컨티뉴어스 플로우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플로우가 더 좋은 건가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데이터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같이 쓸 수 있다. 또 뭐 필요에 따라 같이 쓴다 돼 있고 어떤 쪽에는 보면 그냥 에코모도 된다 이렇게 정립된 건 않는 것 같은데 또 최근에는 IBP를 같이 쓰면 디컴프레션의 이펙트가 약간 있다. 펄서타일 플로우를 만든다. 뭐 그런 정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루틴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제 먼저 IBP를 PCI 하면서 살짝 서포트 해주려고 썼다가 에크모를 같이 쓴 경우는 있는데 에크모를 먼저 넣고 IBP를 같이 하는 경우는 저는 없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LA 벤팅 하거든요. 양종훈 선생님이 더 저보다 경우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IBP 같이 쓰는 거. 저는 예전에 그 초창기에는 IBP를 같이 썼었고요. 그게 한 10년 지난 일 같은데, 그래서 그 IBP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포턴시한 벤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루트를 확보하기가 일단 좀 어렵더라고요. 한 군데는 에크모가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IBP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여러 루트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 한 가지하고 실제 저희 병원 데이터는 바스쿨라 컴플리케이션하고 블리딩이 에크모하고 IBP를 같이 넣으면 굉장히 레이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프티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LA 세프토스토미를 루틴이 하고 있고 IBP는 현재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드물게는 에크모 유지가 좀 헤몰라이시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에크모 위닝하기는 좀 버겁고 그럴 때는 IBP를 이제 브릿지로 넣고 에크모를 빼고 IBP로 버티고 그 다음에 위닝하는 그런 브릿지 세라피로는 IB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이수용입니다. 아무도 묻거나 코멘트하지 않으셔서 저는 바이옵시랑 트랜스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마요카다이티스 상황에서 EMB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심장 조직이 되게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하다가 실제로 퍼포레이션 리스크도 굉장히 높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심장 이식할 때 엔도마이오카디알 바이옵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정상 머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퍼포레이션이 돼도 컨트랙션 하다가 저절로 지혈이 잘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이오카다이티스 상황에서 퍼포레이션 생기면 거의 이 컨트랙션이 없기 때문에 지혈이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헤모페리카디움 만들고 나서 거기서 빼서 바로 혈관에 집어넣고 했던 그런 악몽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에크모 한 상태에서 바이옵시 하는 거는 정말 좀 디시전 해야 되는, 이식을 할까 말까 디시전 해야 되는 크리티컬 상황이 아니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LA 벤팅 같은 것 카테터가 추가로 막 들어가게 되면 RA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카테터 진입이 추가로 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히려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사후에 이제 에크모 다 위닝하고 나서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반응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쓰고 나면 드라마틱하게 쭉쭉쭉쭉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이식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바이옵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고 수혈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언제 수혈을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많은데 사실은 수혈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캐뉼레이션 사이트에 블리딩이 생각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 지혈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많이 넣는 이제 컨피규레이션 문제입니다. 이게 각각의 캐뉼레이션이 17프렌치 정도 되면은 벌써 플로우가 캐뉼레이션은 1.5리터 정도 이렇게 캐뉼레이션 VV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한 캐뉼레이션당 1.5리터 미만이 되게 되면 헤몰라이시스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스롬보틱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마이크로 스롬바이 생기고 거기서 결국 헤몰라이시스가 생기는 그런 DIC 피처가 가속화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VV, AV 막 이런 이상한 컨피규레이션 많이 취하게 되는데 사실 불필요한 캐뉼레이션은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고 심플리피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몰라이시스 안 생기게 하고 결국 트랜스퓨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언제 수혈을 할까보다 저는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이수영 선생님 말씀에 더 한마디 하면 아까 이제 강의할 때 시간이 좀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말 그 바이옵시는 환자가 마이오카다이티스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 진짜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그 말씀하셨듯이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스테로이드에 정말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가 처음에 이 마이오카다이티스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고 하면 그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환자가 워낙에 뉴트로필 도미넌트였습니다. 퍼센트 상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에코를 보시게 되면 그 림포사이틱 마이오카다이티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페리카디아 이퓨전이 별로 잘 안 생기는 것 같고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는 나중에 이제 그 에오지노필 카운트를 계속 팔로우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게 되고 에코도 보다 보면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조금 며칠 지나기는 하지만 나중에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계속 생기면서 스테로이드 쓰게 되면 이제 줄어드는 양상. 그래서 그 만약에 바이옵시 하는 것이 조금 힘드는 많은 이제 클리니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환자가 만약에 진짜로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 일가를 궁금하시면 처음부터 에오지노필 카운트를 조금 시리얼하게 팔로우하다 보면 올라가고요. 림포사이틱 그 마이오카다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치가 전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상에서도 페리카디 이퓨전이 생기지 않는 그런 좀 임상 양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가를 해보시면 좀 그 바이옵시를 굳이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그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나중에 쓰는 거 많이 나잖아요. 쓰는 거 많이 나는데 빨리 쓰면 빨리 한다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바이옵시를 빨리 안 하고 좋아진 다음에 바이옵시를 하면 아니면 이제 이식 직전에 바이옵시를 한다고 하면 너무 딜레이 되지 않나요? 치료하는데 스테로이드를 쓰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바이옵시에서 빨리 한 펌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네, 그 빨리 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수영 선생님도 이제 그 말씀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컨디션이면 빨리 하면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그러니까 그 바이옵시를 하는 거가 진짜 바이옵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환자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옵시를 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정말 해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센티지 환자 오자마자 저희는 온 지날 바이옵시 하고 디스프시 하고 A단 빠져서 A단 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환자는 사실 그때 보낼 때 예, 환자가 좀 스테이블 했었기 때문에 가능해서 얼마큼 스테이블 했습니다. 네, 뭐 되게 그 핫 디스커션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바이옵시 측면이 굉장히 좀 이슈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가이드라인에는 심부전이 악화되거나 벤트리클러 어리드미아가 있거나 모비지 타입 2 이상의 이제 블락이 있거나 이런 하이 리스크에서는 바이옵시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해서 그거는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어떤 컴플리케이션의 컨선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핫 디스커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